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없어. 없을 묻자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암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러면요. 조세채권이 100억 아니라 1000억일지라도 어쨌든 조세채권,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경매시 매각으로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럼 낙찰자가 부담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거죠. 2022년 8월 12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 114강이지요. 근로자 임금 채권 분석 기법. 간단해요. 이걸 제가 이게 일단은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안 돼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세무서나 구청 등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조세 채권이고, 또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월급은 못 줄 거 아닙니까? 이러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 채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내가 입찰을 딱 들어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네? 이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딱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나 그걸 분명히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가지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없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없는데 없으면 안전해요. 없으면 안전한데 내가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을 보니까 분명히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이 채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네. 없으면 안전빵이야, 안전빵. 예.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냥, 예를 들자면 근로자 임금 채권이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체불된 임금이 100억이래, 진짜 이거죠. 근데 아이고, 이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네? 경매 결과 근로자들이 말이지 한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아갔어요. 임금 채권으로. 나머지 99억은 어떻게? 뭘 어떻게 낙찰자와 관계없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전혀 관계없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안전하다. 왜? 그러니까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거든요. 근데 다른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간이 좀 살만한 집이다 그러면요, 전세 보증금요 1억 5천만 원짜리 없어요. 2억 3억 막 4억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가.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뭐다 그러니까 이렇다 최우선 변제권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 금액이 이 사람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 자, 보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요. 있으면 어떡한다 하더니 그 사람은 자기 전세금 2억인데 경매 결과 만약에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1억 돌리도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신고됐는데 어이구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다. 그러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봐가지고 근로자들의 채권의 임금 채권이 100억인데 1억을 배당받았다 이거죠. 1억을. 근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하면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는데 압류는 뭐다? 경매시 매각으로 다 말소돼 버려요. 봐가지고 없어진다, 죽어버린다니까. 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 말소기준 권리 기준에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다 죽어버린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있어서 일단 경매시 매각으로 전부 다 죽는다. 매각이 언제다? 이게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 그게 매각. 대금 납부한 때가 매각된 때입니다. 예. 낙찰자가 대금 납부 딸깍하면은 그 순간부로
아, 우리는 100억인데 1억밖에 못 받아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건 너 사정이야. 99억?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낙찰자가. 이게 근로자임금 채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권리 분석한다는 것은 뭐죠?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분석과 두 번째 부동산 상해 분석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등기부 분석과 부동산 상해 분석인데 여기 근로자 임금 채권하니까 압류다. 이게 압류 등기된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된 것인데 이거 없어버린단 말이죠. 부동산 상해 권리 보니까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없어. 그러면 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도표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거까지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두 번째,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있다면 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유무를 확인하고 근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만약에 없다면은 없을 리는 없어요. 봐가지고 하다못해 조세채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어떡한다더라. 안전하다. 그땐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참여할 적에는 뭐만 분석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임차인 이 사람이 보증금액을 얼마를 배당받는지 이 보증금 배당 금액만 내가 파악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봐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 있잖아요. 그죠? 예.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이거 세사 믿을 건 못 됩니다. 이거 믿지 마세요. 아직도 그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을 믿으시는 참 대단히 순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경매투자에서 돈 못 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감정 평가 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안정에 너무 쉽게 해가면 욕을 하실 거라고.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이거지요.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감정 가격이 우리는 단지 참조만 따릅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현재 오늘이 2022년 8월 며칠입니까? 8월 12일이죠. 내가 이때 만약 입찰 참여한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요.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의 감정 가격입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법원에서는 감정인한테 야 이거 평가해봐라 가격을. 근데 감정 시점은 언제다 이게. 최소한도 이 날짜 기준해가지고 6개월, 1년 전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감정에는 2021년 8월 달을 기준, 여기 이제 이 가격 시점이거든요. 가격 시점. 이걸 가격 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1억으로 평가했다 이거죠. 야, 근데 뭐 1년 사이에 보니까 와, 가격이 더 올라갔다 하더라? 그럼 내가 입찰 가격을 높게 써야 되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매덕이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했을 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 건 같은 게 1년 전에 가격인데 이걸 믿고 입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 또 나아가서 감정 가격 자체가 상당히 어떤 경우는 고가로 평가된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고 또 때로는 봐서 저가로 평가된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맞아요. 감정 평가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그죠? 집행관도 돼야 됩니다. 현장 나가 조사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부동산 중개업소 가시고 시세 조사해 보시고, 부동산 관련 공부도 다 내가 발급받아 봐야 돼요. 아니, 뭐 경매 정보지 다 있는데, 그거 있어도 경매 정보지 회사에서 발급받은 뭐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건축물 관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입찰을 시점 기준해가지고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 그죠? 그래서 발급받아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매하지 마세요. 푼돈 아까워가지고 발발발 뜨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지우고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금채권, 조세채권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보고 없으면 괜찮아. 왜냐면 어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것만 딱 제가 얼마 배당받아가지 이것만 내가 딱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만약에 있다면 이 나옵니다. 예. 만약에 또 여기서 있다면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요건 뭐다 이게? 예.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이 있다면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네.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이 있다면 이들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자. 우리 이거 113강에서 공부하셨죠.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은 배당 안 해준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제가 113강에서 소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지요? 자,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자. 배당 종기일까지 해서 네 번째 보니까 만약에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이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입니다.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자가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조심하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번에서 보면요. 첫 번째 전제가 대항력 이 전체적으로 임금 채권에 대해 정리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경매한다고 껍질거립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럼 제가 막 짜증난다니까. 돈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 누군 보니까 뭐 1,000만 원 벌고 말이지 뭐 5억 투자해가 10억을 벌고 그런 개소리 그런 저는 또 말을 듣는데 저는 그런 개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5천만 원 투자해 1억 벌고 뭐 1억 투자해 2억 벌고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 될 만한 물건은요. 경매인들은 냄새 참 돈 냄새 잘 맡아요. 그런 물건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압니까? 낙찰받기도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안정현 경매TV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매 라이브 방송 1시간짜리 좀 지겨우시겠지만은 약간 인내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본을 딱 잡으신 상태에서 그 이후에 경매 정보지를 쫙 보게 되면요. 뭔지 몰라도 이게 내가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누구한테 평생 여러분들 말이죠.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의지하시렵니까?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 이런 말씀 드리면요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식은요 구걸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전제가 뭐냐 하니까 이 사람도 예를 들어 임금 채권이 있는데 임금 채권자 애가 뭐다?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소위 채권 계산서입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게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 그러니까 이 배당 순위를 봐야 된다고. 자,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적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배당표를 작성하고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된다 치자 이게 이 사람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돼요. 2022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내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만이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가지는데 2억 원이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 대상 안 되거든요. 그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임금 채권 이건 말이죠.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야. 최우선 변제. 이게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요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 질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 또 이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지? 왜냐면 이게 원래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 왜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선착순 원칙입니다. 내가 이때 등기했어. A가 있고요. B는 나중에 네가 등기했잖아. 그럼 A는 B한테 야 나는 너보다 빨리 먼저 등기했어. 이게 소위 시간에 있어 A가 빠르잖아요. 그죠? 시간에 있어 A가 빠르니까 권리에 있어 A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 채권이나 이게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B가 임금 채권입니다. 분명히 그럼 시간에 있어 빠른 건 A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말이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는 나는 말이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까불고 있어.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배당이 진행이 돼 버린다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전세 보증금 만약 2억 원이라면 이 사람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받았다 치면요. 자, 그럼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싹 다 받아가고 나서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이 있으면 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전세 보증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임금 채권이 싹 다 받아가는 바람에 이 임차인이 말이지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인수한다. 이 1억을 인수한다는 이 금액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무슨 뭐 유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은 이 따질 인수하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전하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다음에 보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했대요. 이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 아마 지난 113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임차인 분석만 철저해야지만 배당 종기일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임금 채권으로서 조세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배당 못 받아야 참여가 안 돼요. 대법원 판례도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그 사람들 배당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의 분석이다.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신경을 쓰면은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또 다시 두 번째 도표를 가미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없을 문자죠. 없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딱 가요. 안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러면요. 조세세권이 100억 아니라 1000억일지라도 너희들 가져가든지 말든지. 어쨌든 조세채권,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경매시 매각으로 말소돼 버려.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럼 낙찰자가 부담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 안전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해가지고요. 화살표 넘어서 있을 유자 딱 넘어갑니다. 아이고야 이번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일위하였을 적엔 봐가지고 떡하니 보니까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있느냐 확인하자 이거죠.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 이제 없다. 그럼 안전해. 없다. 넘어오니까 이게 또 안전하다 이거죠. 단 이때는 뭐 봐가지고 임차인들이 있다. 임차인들이 임차인이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없으면 안전이야. 있다. 근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얘가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지 요것만 딱 계산하면은 나머지는 낙찰자가 낙찰 보고 나서 추가로 떠안는 그런 권리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안전해, 안전.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금채권, 조세채권 더 있고. 그죠? 여기 보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아이고 보니까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있네. 야, 있고 계속 있구나. 그러면 요거 다시 이제 밑에 나옵니다. 요거 이제 뻘겋게 표시하십니다. 두 개를 다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얘 조심하자 이게 왜? 예를 들어 임금채권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 배당 받아가요. 근데 이 사람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조세채권은 이제 물론, 우선 변제권입니다만은, 조세채권은 제가, 이 앞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다 이거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수월 지역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확정일자를 비록 먼저 받아놨다 할지라도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야. 그럼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된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시간에 있어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나중일지라도 이게 지는 뭐다? 권리에 있어서는 지는 최우선 변제권이야. 나는 있잖아 시간은 내 저 맨 뒤에 꼬레비로 성립됐지만은 나의 권리의 속성은 뭔지 알아? 최우선 변제권이야. 그래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이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배당 신청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배당 받아간 최우선 변제니까. 그럼 따라서 어떻게 이 임금 채권이 싹 다 배당 받아감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자기 전세보증금 2억 중에서 일부 못 받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조심하자. 그죠? 예.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요거 이제 두 개 세트로 묶어놔야 됩니다. 이번에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했습니다. 안전빵이야, 안전. 예.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그럼 법원에서 이 받아줘요. 서류를 제출하면 받아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면서 배당 종길 연기 신청서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 종길 자체도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니까 그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더라고.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행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배당 요구 종길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배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요때가 첫째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종기일인데 이때 봐가지고 임금 채권해가지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말이야 배당 요구 종기일 이때에서 이때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임금 채권은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도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가 된다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가로 열고 연기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건 다 서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글만 읽을 줄 알면요. 다 우리가 큰 실수를 안 범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어. 배당 요구 종기일로 연기 신청하니까 안 받아줬어.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배당 못 받아. 나의 임금 채권이 100억인데 100억이든 말든 이 사람은 이런 땡이 한 번도 못 받고 너 있잖아 경매시 어떻게 매각으로 너 꼴가락 죽어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한데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이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시간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단 이게 그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근로자들이. 근데 조세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야. 왜 우선 변제권 준다 이거지. 나라에서도 세금 걷어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두었다는 거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잠깐만요. 류병직님 오늘 안 들으셨나요? 잠깐만요. 오늘 지금 채팅창에 많이들 돌아 계시네요. 한번 인사 한 말씀 드려볼까요? 한원종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인사를 하셨네. 근데 저는 방송하기 전에 뭐 왔다 갔다 해요. 화장실도 갔다가 머리도 삐고 그래서. 담쟁이님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변재성님, 강성확님, 또 누구신가 한태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에리카님 말씀드렸지요. 나사랑님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곽충건님, 지광은 셰프님도 들으셨고요. 알까기 대왕님,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에어버스 러브님도 들으셨네요. 김혜진님은 닉네임이 조금 낯섭니다. 종종 라이브 방송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연이 조아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뭡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말이지. 안정현 경매 TV를 엄청 이쁘게 봐가지고 막 그냥 노출을 많이 시켜주나 해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연이 조아님이 그렇게 게시판에도 글 올려주시니까 아이고, 간혹가다 좀 글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셔가지고 최소한 구독자 수 한 10,000명은 빨리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버들목님, 감사합니다. 주여사님, 최선영님 항상 감사하고요. 조배려님, 이름 참 좋으시네요. 배려. 조배려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류병직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난 113강에서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방송하다 보면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경매 신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수다 떨기 좋아하고 뭐 그런 거니 제가 누군 그런 얘기 합니다. 갑자기 오프라인상에 보면 저는 연예인은 무슨 얼어 죽을 연예인입니까? 봐가지고 그게 보통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송 내용을 천천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류병직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면 밑에 댓글 다시라니까. 영상물 밑에다 댓글 다시면요.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 형식으로 답변 드리는 게 조금 쉽지 않다 그러면 아예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링크를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자, 여기 아마 113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금 채권인데요. 이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위에다 또 뽀젓이 적어놓고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맨 위에 보니까 나의 관심 메모 해가지고요. 보십시오. 임금 채권은 배당 종기일 이후에 가압류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대요. 그래서 배당 절차에 참여 불가하다 이렇게 딱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나 설명은 엉뚱하게 해버렸죠. 참. 뭐가 눈에 씌었던 모양입니다. 이 관련된 대법원 사건 번호가 대법원 96-1263호 이게 부당이득 반환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글쎄 이게 안동시 신안동인데 이 동네 제가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1차 감정가 8,500인데 5,130만 원이면은 한 60%대 선에서 낙찰을 받았으면은 8,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정상적인 현 시세를 반영을 한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낙찰을 잘 받으셨죠. 그죠?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안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당권자가 이렇게 이제 임의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거든요. 경매 기입된 기가 2019년 12월 19일이니까. 근데 가압류 해가지고 이 건자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한 시점을 한번 보실까요? 가압류한 시점이 이 보시게 되면은 2020년 3월 11일이죠. 근로복지공단 2020년 3월 11일입니다. 근데 본건의 배당 종기일이 언제냐 보니까 2020년 2월 24일이죠. 그럼 2월 24일 이후잖아요. 3월 11일이니까. 근데 과연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0년 2월 24일인데 2월 24일 아마 이후에 법원에다가 자기네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한 것 같아요. 2020년 2월 24일 법원료 여기 나와 있네요.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2월 24일인데 이게 배당 요구권자 이게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든다 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이 이거 실명으로 표시한다 해가지고 이 근로복지공단이 이게 대단히 어떤 인격상으로 침해받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 2020년 3월 18일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대. 한번 받아는 줘요. 받아는 준다니까요. 받아는 주는데 배당 참여는 안 돼. 배당 안 해줘야. 배당 안 해주고, 당연히, 아까 가압류 보셨습니다만은, 가압류 같은 경우도 경매신 매각으로, 보십시오. 다 이제 소멸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니까,
가압류 근로복지공단도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배당 종기일인 2020년 요거 제가 날짜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배당 종기일인 2020년 2월 24일 이전인 2020년 2월 19일 날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분이 최우선 변제 대상은 뭐냐니까 여기 정보지 나와 있습니다만 소액 배당에서 4천만 원 이하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도 4천만 원 이하잖아요. 따라서 이분 1,4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참 좋은데 확정일자가 안 받아버렸어.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으면 우선 배당 못 받죠, 그죠? 그럼 나머지 1,400만 원 받고 얼마 못 받으면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은 미배당이야. 이 1,6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 60%의 낙찰 받으신 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5,130만 원에 1,600만 원 인수하면은 6,730 그래도 8,500만 원 이것이 이제 현재 시세라면은 그건 한 1,800 정도 싸게 매입을 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경매 물건을 보심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듯이 입찰 가격을 나만의 입찰 금액입니다. 맨날 자꾸 떨어지는 열받아가지고 훅 질러버린다고. 이건 폐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절대적으로 경매 법정에서 열받으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무슨 근로자임금 채권이 어쩌고 조세 채권이 어쩌고 최우선 변제가 어쩌고 우선 변제권이고 그런 입찰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에이 전부 다 이론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져 앉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생각인데 경매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 말로 경매 투자 합니까 해가지고 1년에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요. 몰수되는 금액이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이죠. 작년 이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한 1,000억 정도 몰수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매년 700억, 800억, 9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본에 나름대로 충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일부 방송 마치고요.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연이어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